전쟁 중 실종된 이스라엘 여군이 구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항구, 폭격 사이로 들려온 구조 요청. 수십 명의 군인이 주저하던 그 순간, 신분도 계급도 무장도 없던 한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그 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구조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세상을 다시 보여줬어요. 하지만 정작 그 남자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왜 조용히 사라졌을까요? 그녀는 왜 몇 달이 지나서도 끝내 그를 찾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날 그 항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어느 기록에도 남지 않은 단 하나의 이야기, 조용한 구조와 삶을 바꾼 한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나 군 생활을 포함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바다와 함께 살아온 박윤호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를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푸르고 거친 파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곤 했습니다. 해양대를 졸업하고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에서 복무하면서 저는 수많은 긴급 구조 임무와 전시 모의훈련, 재난 대응 작전에 투입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제 삶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운명처럼 방산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국내외 해군 협력 프로젝트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 가을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에서 진행된 한이스라엘 해군 협력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기술자 신분으로 파견되었을 때만 해도 제게 닥칠 일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에게 낯설고 동시에 흥미로운 나라였습니다. 군사기술에 대한 집념, 끊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저를 긴장시키면서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하이파 항구는 늘 분주했습니다. 아침이면 군 보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낮에는 통신선로 매설 작업과 장비 테스트로 항구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스라엘 해군 기술 장교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전투지휘 통신 장비와 관련한 장착과 검수 작업을 반복했죠. 처음에는 서로의 언어와 방식이 달라 크고 작은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측 기술 장교 중 한 명인 요셉 중위는 제가 회선 연결 오류를 지적하자 짧게 대꾸하며 반발했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 표준입니다. 변경하면 문제가 커져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표준은 지켜야 하지만 안전은 기준보다 앞서야 하죠. 그 순간 이후 요셉 중위는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이후로 그는 제가 설치한 장비 위에 직접 이름표를 붙여둘 정도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던 중 어느 날 저는 항구 내 보급작전을 책임지는 여성 장교 한 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노아 벤다비드 중위. 키가 크고 날렵한 체형에 항상 단정한 제복과 단단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한 지시는 확실히 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은 듯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님, 이 구역은 오늘 중으로 장비 철수해야 해요. 오후 3시까지 완료 바랍니다. 그녀의 첫 말이었습니다. 말투는 딱딱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군더더기 없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회의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장과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특별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2023년 10월 여기에 온 지 17일째 오전 11시 35분. 저는 평소처럼 철제 컨테이너 옆에서 회선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전체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먼 바다에서는 군 수송함이 천천히 접안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습 경보. 즉시 대피하십시오. 경보음이 하늘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소리쳤습니다. 헤즈볼라 미사일이다. 북쪽 방면에서 접근 중. 멀지 않은 하늘에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회색 물체가 보였고 그 다음 순간 항구 반대편 창고 지붕이 산산조각 나며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무전기 속에서는 아랍어와 히브리어가 얽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각자 정해진 벙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와중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노아 중위가 사라졌어. 마지막 위치 J7 구조물 하단. 저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제 구조물 하단. 교차되는 지점으로 빠르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노아 벤다비드 중위가 보급선에서 하차한 물품을 정리하다가 폭풍처럼 쏟아진 파편에 휘말려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철제 구조물 틈에 몸이 끼인 채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고개만 겨우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공습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항구 곳곳엔 언제 어디서 또 미사일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이미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명령도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죠. 현장 작업용 리프트는 최대 하강 속도가 느렸습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에 발을 철제 케이블에 직접 걸고 균형을 잡으며 하강했습니다. 방탄 장비도 무전도 없이 저는 그저 그녀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을 지탱해온 이유라는 것을요. 리프트가 삐걱거리며 철제 프레임 사이를 천천히 내려갈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온갖 변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혹시 여진처럼 또 다른 낙하물이 떨어지진 않을지, 구조 대상의 상태는 어떤지 머릿속은 분주했지만 제 손과 발은 군 시절 훈련처럼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아래 연기와 먼지 사이에 묻혀있던 노아 벤다비드 중위의 얼굴이 보였을 때 제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왼팔로 복부를 감싸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금속 빔 사이에 끼인 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헬멧은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구조하겠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아닌 스스로 버텨내야 한다는 단단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 주변에 널브러진 날카로운 철제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치워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고 옷이 찢겨나갔지만 그럴 겨를은 없었습니다. 다리에 눌린 금속 구조물은 육중했고 쉽게 빠질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작업복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멀티툴과 간이잭을 이용해 압력을 분산시키고 지지대를 비틀어 고정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도 입술을 깨문 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감각은 있으신가요? 움직이진 않지만 아픕니다. 저는 다행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 조심스레 삼켰습니다. 철제 구조물 아래에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낸 후 제 두 팔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군 시절 수차례 해난 사고에서 동료들을 끌어낸 기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가볍고 또 무거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체중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허벅지는 벌써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두 상부에 도착했을 때 응급구 조병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기술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역할을 벗어내야 했죠. 2분, 구조물 하단에서 파편에 눌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왼팔에 부상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 한 장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신분이? 박윤호입니다. 한국해군 협력 기술자입니다. 무장도 없이 왜 내려갔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들것에 실려있던 노아 벤다비드 중위가 저를 향해 눈을 맞추었습니다. 붕대로 감싼 얼굴 사이로 그녀는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저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는 여전히 적막했고 곳곳에서 경계병들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날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손에 남은 상처들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한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눈동자가 생각났습니다. 공포와 아픔 사이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그 시선. 그건 제가 군 시절 내내 간직해왔던 어떤 가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 이스라엘 장교가 연락 왔습니다. 그 장교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용기 있는 판단 덕분에 우리 해군 장교가 무사히 구조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땅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제 이름도 얼굴도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에 문의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정리하고 귀국 비행기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귀국 전날 항구 근처에 위치한 조용한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제가 종종 이스라엘 기술자들과 회의 후에 들르던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맛이 썩 훌륭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고 해질 무렵 햇살이 참 예쁘게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 너머로 부목을 단 팔로 조심스럽게 책을 넘기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아 벤다비드 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책장을 넘기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기억해요. 당신 목소리.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괜찮으신가요? 덕분에요. 그녀는 제 옆에 앉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세상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그 말이면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다시 회색빛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하고 장비회의에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정리하는 삶. 변한 게 없었지만 저는 스스로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이파 항구에서의 그날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던 순간부터 들것에 실린 노아 벤다비드 중위와 마지막 눈을 맞추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제 안에 박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언제나처럼 농담을 건넸고 상사는 새로운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준비하라며 계획서를 던졌습니다. 다음 파견지는 UAE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보고해. 하지만 저는 대답을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곧장 출장을 준비하고 해당 장비 특성을 분석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가라앉아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습관처럼 거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공간 속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넘기다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공식 기록도 기사도 없었지만 제 기억 속엔 여전히 그녀가 있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아래에서 제게 보냈던 눈빛. 구조가 끝난 뒤 그녀가 힘겹게 꺼낸 고맙습니다라는 말. 그리고 커피숍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문장. 당신은 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세상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삶의 한 구석에서 천천히 의미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되찾아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제가 해군에 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어떤 울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회사 국제협력팀을 통해 이스라엘 해군 참모처 산하 국제협력부에서 온 공식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노아 벤다비드 중위가 귀국한 박윤호 기술자와의 연락을 희망합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잊으려 했던 기억이 다시 현실로 밀려드는 기분이었고 동시에 어떤 조용한 기쁨이 저를 덮쳤습니다. 회사 측은 조심스럽게 제게 문의했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몇 달 만에 화상통화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노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팔 부상도 대부분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하이파에서 복귀한 후 꽤 오랜 시간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당시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군에 남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군인이지만
그날 이후 처음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그건 당신이 저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저 역시 군 시절 수없이 구조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그렇게 한 명의 눈동자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메일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때로는 그냥 조용히 오늘의 기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이 나를 붙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단지 목숨을 살린 일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몇 주 후 그녀는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내년 봄 교환장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갑니다. 시간이 된다면 부산항을 함께 걸어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항구에서 당신이 보여준 눈빛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스라엘 출장 때 입었던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그 안쪽에는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아래 그녀를 안고 나올 때 닿았던 파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오래전의 아픔이 아니라 지금의 저를 만든 하나의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누군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저 역시 그녀를 통해 끌어올려졌다는 것을. 그녀가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흐려진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입국장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막상 그녀가 유리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을 때는 마음이 괜히 조급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났고 몇 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복 대신 캐주얼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노아, 벤다비드 중위는 예상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동시에 특별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철제 구조물 아래 먼지와 파편 속에서 눈을 마주쳤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며 저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그녀는 그 특유의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그녀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한국 해군 사령부의 교환 장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없는 주말에는 저와 함께 남포동 골목을 걷고 자갈치 시장에서 해산물을 맛보며 한국의 일상을 경험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짧았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고 길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조용히 밟아갔습니다. 그녀는 낯선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도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엔 진짜 부산식 낙곱새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장이 괜찮을까요? 군인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전장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우리는 함께 부산항에 들렀습니다. 그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고 바닷바람은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항구 끝 방파제에 앉아 그녀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내려왔나요? 그날 모두가 멈춰 있었는데 저는 그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다시 살고 싶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그 어떤 영웅담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구조가 단지 목숨을 구하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이제는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복귀 전 마지막 휴일을 제게 함께 보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주로 향했고 첨성대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황리단길 골목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젠가 끝나겠지만 저는 이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할 거예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어떤 동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해공항 출국 게이트 앞. 그녀는 작고 얇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편지예요. 비행기 떠난 후에 열어보세요. 그녀는 짐을 들고 천천히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출국장 문이 닫히기 전 짧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짓은 잘 있어요와 고마워요. 그리고 또 만나요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공항 근처 조용한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그녀의 손글씨는 단정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내게 했던 일은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생을 꺼내주는 일이었어요. 당신의 조용한 행동 하나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부디 그날의 기술자였던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그녀가 도착했을 때처럼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전히 기술자로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언제나 봄날의 그 부산항과 노아 벤다비드 중위의 마지막 손짓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저는 웃으며 말할 겁니다. 그날 당신을 끌어올린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 저를 다시 살게 만든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조용한 용기와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잊지 못할 또 다른 감동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